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를 할 차례냐면요.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이 나오는데, 유효 요건 해가지고 형식적 유효 요건 나와 있는데, 공시법으로 중복되는 거고요. 우리는 결론만 취할 건데, 이중 보존 등기는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좀 자세히 보시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만 하자고요. 이중 보존 등기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등기부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무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건 안 할 거예요. 그죠? 넘겨보시면 208페이지에 실질적 유효요건 해가지고 1번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중간에 3번 물권 변동과 불합체에서 가번 중간 생략 등기가 중요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죠? 중간 생략 등기가. 자, 중간 생략 등기 왜 유효하죠?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FM이죠? 을 앞에 등기해주고 병한테 등기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이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은 어떻게 해요?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중간 생략 등기를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해주면서 양도소득세가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한다는 말은 을이 내고하자 하는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요 특별조치법의 요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전에 했습니다. 그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을을 나중에 걸리면 처벌은 하지만 병의 등기는 뭐죠?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요 이후에서도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갑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을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만약에 아직도 갑 앞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을을 대의해서 을 앞에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죠. 두 번째, 꼭 끌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갑을병 전원에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갑도 을도 병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 대의하지 않고 직접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원 중에서도 특히 누구의 동의가 필수적이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이죠. 그죠? 얘는 을은 이익 보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한테 팔아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남겨먹고,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서 3천만 원 남겨먹었다 가정을 하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얼마를 남겨먹은 것처럼 보여요? 8천만 원을 남겨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요?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따라서 갑의 동의는 뭐죠? 필수적이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주.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형, 내라면 그때는 무효다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죠? 대충 오신 것 같으니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다음 주까지 수업을 진도를 끝내야 돼요, 그죠? 끝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죠? 아직도 일단 설도 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장 수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드시고 6시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후에도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기 바라고. 근데 다음 주 6시까지 해도 못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제 목표가 6시까지 해가지고 물권법까지 끝내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은 언제 할 거냐면요. 3월 13일입니다. 이거 메모해 두세요. 3월 13일이 일요일 날 이때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까지 해가지고 이때 이제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오후에도 뭐죠? 수업을 한다. 그래서 6시까지요. 그래서 6시까지 해서 무엇을요? 물권법을 마무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3월 13일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 마무리해 드릴 거고, 일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신앙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시면 인터넷으로 촬영할 거니까, 동영상 촬영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교재도 한번 보시고 우측에 대표예제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털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의 효과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죠?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더라도 그 등기나 행위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무효인 것은 아니죠.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구할 수는 없다. 원칙이죠, 그죠? 원칙.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면,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를 대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죠. 4번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걸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된다는 말이지 갑과 명이 실질적으로 뭐 했다는 말은 아니죠. 매매 계약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따라서 4번이 뭐죠? X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이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미 등기가 됐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 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실제 다른 원인이 간 등기 일단은 뭐죠? 유효하다 정도고 답은 무효 등기의 유형인데 일단 유형이라는 말은 뭐죠? 재활용한다, 다시 쓴다는 말인데 가능하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첫째, 소급표가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해가지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나오는데 은근히 뭐죠?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을 앞으로 등기는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요 매수인은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그죠? 왜요?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아직도 누구 거죠? 갑의 것인 거죠. 다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뭐만 있을 뿐이에요? 점유권만 있을 뿐이고요. 을은 다만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상태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죠. 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이겠죠. 그죠? 왜요?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물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려야죠? 소멸시효에 걸려야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기간은 물론 몇 년이냐면 10년이 되거든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첫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가 소멸시효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대조가 뭐죠? 소멸시효죠. 자,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권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는 거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그러면 소극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의 행사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니까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죠?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던가 아니면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6절에서 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고 개설에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집중돼요.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요. 그러면 거의 안 낸다는 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40문제 중에 뭐죠? 한 문제, 뭐 두 문제, 안 나오더라도 몇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는 한 문제는 나올 텐데 나온다면 요 부분이 나와요. 요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은 동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재 212페이지 나와 있는 권리자로부터 취득이 나오는데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도 형식주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는데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맨 밑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에 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이제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무슨 뜻이구나까지만 알면 되는 부분인데 현실의 인도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이에 반해서 간이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다 써봤더니 카메라가 좋아요. 그래서 갑한테 가서 야, 내가 써서 보니까 좋은데 이거 나한테 팔아라 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빌려준 카메라를 팔기로 했어요. 문제가 생겨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굳이 받아가지고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요렇게 받을 사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라면 굳이 받아서 되돌려 줄 필요가 없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의사 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계정.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네 카메라 나한테 팔아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자식아, 지금 한참 졸업 시즌이고 조금 있으면 입학 시즌, 카메라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파느냐? 못 판다 라고 하길래 을이 갑한테 이런 제안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판다면 내가 한 달간 너에게 빌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양도인인 요 갑이 요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간 빌렸다라는
계약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병에게 빌려줬어요. 이렇게 자신의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준 후에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갑이 좀 더 싸가지가 있고 친절한 놈이면 병한테 받아다가 주겠죠.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인도인데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 을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받은 상태예요? 청구권만 넘겨받은 상태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개념이니까 특징을 잊지 말자고요. 자, 인도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뭐예요? 간이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인도 방법이 뭐예요? 점유계죠.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은 뭐가 돼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서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개념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 하는 거죠. 우측에 3번 해가지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선의 취득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 까다롭다,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아이고 좋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또 동산에 가는 부분이지만 의외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반드시 뭐죠?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선의 취득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민법은 저번주에서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죠.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을 배우는 거고요. 이 공신의 원칙은 왜 필요한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간단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취득의 전부예요. 자, 선의 취득은 뭐라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이고요. 왜 인정하는 제도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단순해야 돼요. 이게 문제 푸는 도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예요? 선의 취득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선의 취득을 정의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현재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 지 카메라 아니죠?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 을이 이 카메라를요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고, 근데 병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요 병의 점유가 만약에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선의 취득이 되는 거죠. 법조문 읽어볼까요? 법조문 읽으면 좀 어려운데 249점.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러면 양수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을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의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인정 이유 나오고 민법 규정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선의 취득 요건을 갈 거예요. 그죠? 자, 요건을 검토해 보는데 자, 보자고요. 첫째,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이어야 해요. 부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니까요. 또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동산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뭐에 대해서만요?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 인정하니까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병도 갑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요. 총 4가지가 있죠. 현실의 인도, 간인도, 점유계정, 반환증권의 양도. 한 가지만은 안 된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 계정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뭐는 안 된다고요? 점유 계정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점유 계정이 뭐였죠? 지웠지만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점유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을이 점유하면서 점유 계정 방법 인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팔아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카메라의 소유권이 여러 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물일권주에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인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의 인도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 중요한 것이 매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는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거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거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 된 이유가 거래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요?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병에게 꽁꼬로 줬어요. 증여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왠지 심정적으로 빌린 카메라를 증여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착각이 생기는데 이 증여도 일종의 뭐예요? 거래인 거죠. 무상인 거래인 거예요. 따라서 증여도 거래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도록 이 거래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 해야지 돼요? 유효해야지만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 양수인은 선의이고 평온, 공연하고 무과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제 214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216페이지까지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취득의 효과가 우측의 상단에 소유권과 질권을 뭐하게 되죠? 원시 취득하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제가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다 그랬죠? 만약에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도품이죠. 또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실물이죠. 이렇게 선의취득 대상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병이 요건을 갖춘다면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취득한다는 점에서는 뭐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도난당한 날, 유실한 날로부터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이고 유실물이라도 병이 일단 뭐 하게 됩니까? 선의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몇 년 내라면요? 2년 내라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2년 내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공개, 시장, 또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해야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취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죠.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은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병은 무과실을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요? 무과실임은 뭐 받지 못해요? 추정받지 못하니까요.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의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X예요. 뭐는 안 됩니까? 점유 계정은 안 된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선의 취득이어야 취득할 수 있는 동사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가 있다. 맞아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죠. 5번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의리병에게 카메라를 뭐했어요? 증여했죠. 증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뭐예요? 선의 취득했다는 말이고 이 카메라는 누구 거예요? 병 거죠. 다시 말하면 거래가 있다면 매매든 증여든 다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미 이 카메라는 누구 거예요? 병 거니까 원인 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조수명이죠.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 7절 해가지고 임목등기와 뭐가 나오냐면 명인방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공시가 뭐라 그랬어요?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공시 방법을 우리 민법이 두 가지를 두고 있죠.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 동사는 뭐예요? 점유.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지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밭에 배추를 예를 들어 갑이 농사 짓는 분인데 배추밭에 배추를 가꾸고 있어요. 아직 수확기가 안 됐는데 을이라는 상인이 나타나가지고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통째로 다 팔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밭대기라고 하죠. 그죠? 밭대기. 그럼 법적으로 뭐예요? 매매인 거죠. 그러면 이 배추밭에 배추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형식주를 취하니까 뭘 갖춰야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겠죠.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죠? 열심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배추밭에 배추에 대해서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시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따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입니다. 등기도 아니고 점유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기다가 뭘 표현하는 거죠? 팻말. 팻말 서서 읊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명인 방법은 배추밭의 배추뿐만 아니라 수목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요? 수목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수목의 경우에는 팻말이 얼마 못 가고 오히려 나무가 오래 가죠. 그죠? 나무는 뭐죠? 수십 년 갈 수도 있고, 팻말은 잘해봐야 1, 2년만 지나도 색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의 경우에는 이 명인 방법이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목은 지상물로서 명인 방법을 통하여 뭐 할 수 있죠? 거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등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명인 방법은 보시다시피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만 넘겨줄 수가 있고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 같은 건 설정할 수가 없겠죠.
이에 반해서 임목 등기는 완전한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뭐하게 돼요? 가능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몇 페이지까지요? 220페이지 상단까지 나오시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 물권의 소멸이에요. 그죠? 자, 연습입니다. 저번 주에 했어요. 자, 저번 주 이런 거 했죠.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한다.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등기해야 물권이 없어져요?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없어져요. 목적물의 멸실이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우측에 2번 소멸시효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죠. 자, 그러면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없어져요. 등기해야, 말소 등기를 해야 용익물권이 없어져요.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소멸시효는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포기는 법률행위 아닌가요? 단독행위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죠? 그죠? 따라서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예를 들면 나 소유권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부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죠. 왜요?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얼마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뭐냐면 웃을 일은 아닌데 이제 그 법률 상담하는 프로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이제 청취자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문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의 얘기 뭐냐면 자기 동네에 어떤 미친놈이 자동차를 갖다 버려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한 달 지났더니 막 유리 다 깨지고 막 뭐죠 시트도 막 다 찢어지고 막 애들 막 놀이터가 됐는데 막 애들도 위험해 보이고 저걸 왜 냅두나 그냥 좀 기분 나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수명이 다 했는데 요 버려진 차 안에 배터리는 수명이 다 안 됐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본네트를 뜯어봤더니 배터리가 있는데 쇳병이 배터리였대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요 배터리를 띄어다가 자기 차에다가 어떻게요? 붙여놓고 하룻밤 잠을 잤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뭔 일인가 갔더니 물어보더니 자기를 특수절도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대요. 그래서 구속당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재판을 했는데 다행히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돼가지고 재판 끝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가지고 풀어나서 지금 자택에 있는 상태인데 너무나 억울해서 미치겠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구제받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 억울하겠죠? 근데 그 양반은 뭘 실수한 거예요? 자, 소유권의 포기를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갖다 버렸다 그래서 요 차주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 거죠. 자동차니까 뭘 말소해야지만요? 등록을 말소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아세요, 그죠?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부동산이면 등기를 뭐 해야죠? 말소해야 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제? 틀리시면 안 돼, 그죠? 근데 이 자동차를 갖다 버렸다는 말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동차의 차주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요 배터리를 가져온 곳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절도고. 뭘 가져갔어요? 드라이버를 가져갔죠? 흉기를 휴대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흉기를 휴대했으니까. 이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이 양반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냐고 방방 뜨고 막 그러다 전화가 끊어졌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죠? 포기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뭐 해야지만요? 말소해야지 물권이 소멸되죠. 그 다음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보시면 의의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쭉 나오고 판례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혼동은 까다롭습니다. 225페이지 오시면 225페이지 올게요. 대표 예제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혼동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사례 문제로 구성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단순화된 걸 가지고 뭘 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다가 혼동에 대해서 메모를 하시면 돼요. 내용을 안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 개의 물건에 중복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는 두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혼동이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뭐죠? 혼동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더 이상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동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불필요하면 소멸된다는 말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언제 필요한가? 두 가지.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니까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먼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순위가 상승이 돼서
저당권자가 뭐가 돼요? 1순위가 되니까 오히려 전세권자가 소유권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진상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없다. 왜 그렇지 혼동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점유권 강화권 할 때 보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면 매물 좀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당권. 여기다 할게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은 뭐가요? 쓸모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번 저당권이 A에게 있고요. B번 저당권이 B에게 있어요. 2번 저당권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A 저당권 소멸되지 않겠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다시 말하면 이순인 B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당권보다 뭐도 없어요?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혼돈으로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지상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소멸결대 결과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 승역지라는 말 몰라도 돼요? 그냥 단순히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